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저랑 했던 거 좀 정리하고 신소재 파트 좀 나가는 걸로 할게요. 다시. 여러분들 저랑 오투책 지난 시간에 62페이지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결합의 규칙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결합의 규칙성을 배우면서 자, 먼저 우선순위 배웠었죠. 여러분들 거기 나오신 것처럼 지각. 그럼 지각 그러면은 뭐 말하는 거죠? 지구의 지표면을 말하는 건데 지각에서 제일 많은 거 누구라고 되어 있죠? 산소.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게 규소예요. 자, 그런데 지구 전체를 얘기하면 우선순위가 조금 바뀌었죠. 지구 전체를 얘기하면은 거기 나온 것처럼 지구 전체에서 제일 많은 건 누구예요? 철이에요.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은 게 산소예요. 아니 그러면 지각에도 없는 철이 도대체 지구 전체에는 어디에 있냐? 그냥 알고만 계세요. 지구 핵에 있어요. 지구 핵에 대부분의 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핵에는 철이 제일 많겠구나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문제에서 지구 전체에서는 철이 제일 많아요 해주시면 되는 거고 지표면 즉 지각에서는 누가 제일 많다? 산소가 제일 많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지각에서 산소하고 규소 중에 이 두 개가 제일 많아요 하는 거는 나중에 뭐 하려고? 규산형 광물 얘기하려고요. 요거 얘기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준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온 것처럼 생명체. 자, 생명체에서 제일 많은 건 누구냐? 제일 많은 건 거기 나온 것처럼 누구예요? 산소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제일 많은 게 누구라고 되어 있죠? 탄소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뒤에서 배우겠지만은 생명체는 유기물로 되어 있고 유기물은 탄소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주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 산소, 질소, 인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요 우선순위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순위 제일 많은 거, 두 번째로 많은 거 정도.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리는 게 요 둘의 관계는 조금 헷갈린다는 것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보시면은 그래서 B,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의 규칙성 해갖고 뭐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배웠죠. 자, 지난 시간에 했었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즉, 규산염 광물은 중심이 누구? 규소. 여러분들 규소라고 써놓고요. 가끔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한 게 제가 좀 실수했다 싶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규산염 광물에서 여러분들 규소라고 하니까 규소가 뭐니? 그러면 규소가 규소지요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규소가 영문으로 실리콘이에요. 그렇죠? 실리콘이니까 실리콘이 규소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에 실리콘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SI 이렇게 나오니까 걔네 실리콘인데 왜 규소에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말로 실리콘이 규소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규소가 있어요. 근데 규소는 최각전자 몇 개냐? 4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규소는 최대 4개까지 공유결합이 가능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물론 여기서 지난시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탄소도 역시 최각전자가 몇 개? 탄소도 최각전자 4개를 가지니까 탄소도 최대 4개까지 공유결합이 가능해요.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둘의 공통사항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규소가 있고 자, 먼저 얘부터 얘기해보죠. 규소가 있고 다른 곳에 규소하고 뭐가 산소가 하나, 둘, 셋, 4개의 산소랑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규소를 중심으로 산소가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마치 삼각형이 하나, 둘, 뒤로 셋, 밑으로 4개. 그래서 삼각형 4개의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걸 사면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책에 나온 것처럼 규산염 광물이라고 되어 있고 규소와 산소를 이루는 규산염 사면체라는 표현이 이래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라면 규소는요. 정기적으로 몇 가를 갖죠? 마이너스 4가, 규소는 플러스 4가를 갖죠. 그런데 문제는 산소들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원래는 2-라고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2가를 갖고요. 그래서 합쳐보면 전체적으로 얼마? 마이너스 4라는 전기값을 띱니다. 라고요. 그럼 이 상태가 되면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애들하고 결합을 하는데 2+를 갖는 양이온들 결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주로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 구조가 안 나오든가?
이가 양이온들 보통 뭐 철, 니켈 이런 애들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애들 거기 나오시면 철과 마그네, 여러분들 책은 철과 마그네슘으로 나오네요.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결합하게 되는데 요렇게 돼 갖고 안정화돼서 정기적으로 제로를 이루게 되면 여러분들 무슨 형? 독립형이 되는 거죠. 자, 독립형이 되고요. 여러분들 책에 나온 것처럼 첫 페이지 62페이지에 나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과들을 다 가지고 가서 독립형이 되면 좋겠는데 이런 애들도 분명히 있지만 어떤 규산형 광물은 산소 4개랑 결합은 돼 있고 이건 기본이에요. 다른 양이온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쪽에서 다 끌어가서 이제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자기네들끼리 산소를 공유 결합하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산소 하나를 이쪽에서도 쓰고 산소 하나를 이쪽에서도 쓰는 공유 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뭐뭐 있었죠? 자, 독립구조 다음으로 뭐뭐 있었다면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구조가 있습니다. 라고 했었고요. 거기 나온 단사슬에서는 산소를 1개 공유 결합한다. 복사슬에서는 2개, 판상에서는 3개, 망상에서는 4개의 산소를 공유 결합해요. 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사슬, 그러니까 단사슬부터 0, 1, 2, 3, 4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모양은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고요. 밑에 거기 나와 있는 예시해가지고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 석영장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이름은 좀 외워두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좀 좋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써놓을게요. 독립형 밑에다가 감남석이죠. 얘 굉장히 어두운 색깔이에요. 검은색이에요. 즉 이렇게 철과 마그네슘과 같은 양이온들을 받아들이면 검은색을 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가면 현무암이라고 되어 있죠. 현무암은 검은색 돌이죠. 얘네들은 감남석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검은색 돌을 띠고요.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면 산봉우리에 무슨 봉 해가지고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화강암은 주로 밝은 색깔이 석영과 장석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밝은 색을 띈다는 거. 아, 철이 많이 들어가 철과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가면 그냥 어두워지는구나 정도만 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규소 대 산소의 비율 해갖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규소 대 산소의 비율 따질 때 제일 쉽게 따지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한 3개 정도는 꼭 물어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독립형은 규소 하나에 산소가 오로지 몇 개? 규소 하나당 산소가 4개가 다 자기 거죠. 그래서 1대 4의 비율을 가져요. 자,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망상구조. 망상구조는 규소가 하나 있으면 산소가 4개 붙게 되거든요. 근데 이 4개 붙는 거에 반반씩 다 4개를 누군가랑 공유 결합하니까 이거의 반은 남의 거, 여기 반도 남의 거, 여기 반도 남의 거, 여기 반도 남의 거. 그러니까 내 거는 실질적으로 반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가 되니까 2가 돼버리죠. 그래서 망상구조는 규소 대 산소의 비가 1대 2의 비율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형도 참 많이, 독립형인데 단사슬도 참 많이 물어보거든요. 단사슬은요, 규소가 있으면은 산소가 4개 붙어 있는데 이쪽 산소 반 껴가고요. 남의 거, 이쪽 산소 반 껴가서 남의 걸로 가져가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온전한 거 하나, 2개에 2분의 1짜리 2개 해갖고 얘는 규소 대 산소가 1대 3의 비율을 갖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된 거 같고 넘어갈게요. 규산형 광물은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여기서 잠깐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오투 교재가 좋은 점은요. 여기서 잠깐 이런 것처럼 요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뭐가 하기 좋냐면 학교에서 수행 평가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요거 수행 평가로 나올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도 해놓고 요거 여기 나와 있는 거 한 번 정도만 좀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니까. 그리고 안 되면 저한테 꼭 얘기 좀 해주시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전으로 자 탄소화합물 자 6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탄소를 주축으로 하는 화합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탄소화합물은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규칙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생명체는 제일 많은 게 산소고 그 다음이 탄소인데 탄소도 규소랑 마찬가지로 최외각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탄소도 최대 4개까지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규소하고 다른 점은요. 규소도 최대 4개까지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지만
규소 대 규소끼리는 결합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는 규소 대 규소끼리는 결합을 하지 않는데 탄소는요. 탄소 대 탄소끼리도 공유 결합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남는 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거. 이 부분에는 다른 원소들이 이제 올 수 있죠. 뭐 산소, 질소, 인 이런 애들이 올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탄소가 4개의 공유 결합을 한과 더불어서 탄소끼리도 결합을 할 수 있는데 탄소끼리 결합한 걸 골격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규산형 광물에 비해서 이 탄소화합물은 그 양이 무한대죠. 그렇기 때문에 왜 탄소화합물이 종류가 더 많니? 라고 물어보면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탄소는 최대 4개까지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쓰면 안 돼요. 탄소, 탄소끼리 골격을 이루면서 라는 표현이 꼭 나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골격을 이룬다는 표현이 꼭 나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은 중요한 것만 할게요. 나머지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사슬, 여러분들 한 일렬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건 그냥 다 사슬이에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는 사슬로 가다가 자꾸 좌우로 뭔가 가지가 쳐져 있죠. 이걸 가지형. 아니면 뭐 사슬에 가지 달린 모양인데 그냥 가지형이라고 부르고요. 그 옆에는 꼬리를 물었죠. 꼬리에 꼬리를 물면 고리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렇게 짝대기 하나, 직선 하나만 거져 있잖아요. 그럼 이거 공유전자쌍 한 쌍만 가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옆에 보시면 짝두기가 2개, 이중결합 혹은 짝대기가 3개, 삼중결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는 다중결합이라고 하는데 탄소와 탄소 사이에는 다중결합도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결합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양이 그 종류가 무한대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넘어가 보죠. 자세하게 나머지 문제 풀었었고요. 여러분들 68페이지로 가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쭉 정리하는 거예요. 68페이지. 참고로 이따가 여러분들 신소재까지만 내용을 나갈 건데 신소재는요. 대략적인 것만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어느 학교는 좀 디테일하게 나가는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는 신소재를 아예 건너뛰거나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할 생각이냐면 여러분들이 2학년 때 혹은 물리 시간이나 이런 때 나오는 내용 정도까지는 일단은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거기까지 하면은 정상적으로 진도를 쭉 나간다면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돼요. 거기까지가.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간다는 소리가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지금 우리가 한 거 기본 베이스에 추가로 더 나가고 아니면 좀 빠지거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놓은 게 또 기말고사에는 또 나오겠죠. 또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항상 보면은 저희는 시험 범위에서 좀 아직 거기 안 들어가요라고 해서 다음에 할게요라고 하는데 다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조금 봐두시는 게 그 다음을 위해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과학에 나와 있는 거 정도는요, 그냥 상식처럼 알아두면 참 좋아요. 여기 있는 내용 좀 알아두면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여자친구랑 남자친구가 미팅 나갔어요. 아니 소개팅 나갔는데 탄소화물에 대해서 우리 한번 논해볼까요? 그럼 그래요. 그러면서 탄소화물 논해보면 미친놈 같겠죠. 하지만 재미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아듣는 얼마나 좋아. 딱 갔는데 남자친구가 나왔는데 미팅감으로 나왔는데 종이에다가 미적분 문제 딱 하나 해가지고 딱 풀어보라고 딱 줬는데 풀어요. 이 정도면 남자친구 감으로 괜찮겠어. 이런 생각도 괜찮지 않을까요? 변태 같나 너무? 자, 그 다음에요. 68페이지요. 자, 6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지금부터 생명 파트인데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요. RNA하고 DNA에 대한 거 위주로 뒤에서 배울 텐데 여기에 관련돼서는 뒷단원에서 더 자세하게 또 나와요. 그래서 그때랑 연결해서 배우셔야 돼요. 학교에서는 심한 경우는 같이 다 배우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 정도만 할게요.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는 거기 보시면 물, 무기염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여기까지는 물과 무기염류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탄소화물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바로 요 탄소가 기본 골격을 가지는 탄소화합물들이에요. 즉 유기물이에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 거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꼭 표시할 거 하나 있었죠. 탄수화물 보세요. 탄수화물에서는 기본 구성품이 탄소, 이건 꼭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탄소화물이니까 탄수화물도. 수소, 산소, 여기까지는 붙어 있죠. 자, 그런데 옆에 있는 단백질을 보시면은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까지는 똑같은데 뭐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죠? 질소가 꼭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그럼 무조건 질소에다가 꼭 표시 좀 해주시고 단백질은 질소가 들어간다는 것 좀 꼭 좀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질소가 필요한 건 단백질 합성을 위해서 필요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 질소, 뭐 비료 이런 거 나오면 식물에서 질소, 비료 이런 거 나오면 단백질 합성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니까 꼭 필요해요. 단백질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핵산이나 지질에서 보시면은 지질에도 여러분들 뭐가 안 들어있죠? 질소가 안 들어있죠. 근데 핵산에는 질소도 들어있지만 핵산에는 또 뭐도 들어있어요? 인도 들어있어요. 핵산에는 인까지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가끔 잘 물어보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단백질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단백질은 단위체. 자, 지금부터는 단위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단위체가 있고 단위체와 단위체가 결합을 해서 우리는 뭘 이룬다? 복합체를 이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냥 레고예요. 말 그대로 레고의 기본 모형이 있고 그 기본 모형을 합쳐보면 하나의 어떤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꼭 구분해 하셔야 돼요. 단위체가 누가 있니? 단위체가 누군데 그 다음에 그걸 이유는 복합체가 누군데 그래서 자, 첫 번째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의 단위체는 누구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은 아미노산이라고 나와요. 아미노산은 뭐의 단위체다? 단백질의 단위체다. 자, 아미노산은 총 몇 종류가 있다? 20여 종이 있다라고 배우는데 여러분들 원래는 20여 종이라고 표현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책에는 그냥 20종이라고 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20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했다. 그래서 복합체가 되면 바로 뭐가 된다? 단백질이 된다. 자, 단백질이 되고요.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게 되면 뭐가 빠져나온다? 물이 빠져나오는데 이렇게 물이 빠져나오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결합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이러한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미노산 2개, 아미노산 1과 아미노산 2가 만나서 결합을 하면 펩타이드 결합 몇 개가 만들어지죠? 1개가 만들어져요. 그럼 아미노산 20개가 결합을 하면 펩타이드 결합은 19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 꼭 빼셔야 돼요. 여러분들 계산할 때 20개니까 펩타이드 결합 20개 이러면 곤란해요. 가끔 계산 문제 나와요. 자,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그러고 펩타이드 결합에 물이 빠져나오는데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은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가 나와 있죠. 아미노기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카복실기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미노기하고 카복실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아미노기에 H와 카복실기에 OH가 만나서 뭐가 빠져나오죠? 물이 빠져나오죠.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는 결합을 원래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단백질에 있는 이거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방금 얘기한 이름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개수 세알이라는 방법도. 자, 그런데 이 단백질의 종류는 무한대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미노산 옆에 아미노산인데 첫 번째 아미노산이 20개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종류가 20개 경우의 수가 또 그 옆에 20개 또 그 옆에 20개가 붙죠. 이런 식으로 또 그 옆에 20개인데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가냐. 이 길이도 더 짧은 것도 있고 더 긴 것도 있고 더 무지 긴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한대죠. 그래서 단백질은 종류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의 기능에서 뭐 다 좋은데요. 단백질에는요, 단백질의 종류에 보시면은 뭐뭐 있나 볼게요. 단백질의 구성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호르몬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호르몬도 단백질의 단백질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항원에 대한 만드는 항체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호르몬, 그 다음에 항체도 단백질이다. 여러분들 나머지들은 잘 하는데 그걸 조금 헷갈려요. 항체하고 호르몬도 단백질이다라는 것 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조금 자세하게 다루진 않지만 뒤에 가면 무지막지하게 자세하게 다루는 게 여러분들 69페이지 내용이에요. 이 69페이지 내용은요. 나중에 책 갖고 계신 분들은 어디에 펴보시냐면요. 지금 책 없으신 분들은 할 수 없는데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보시면은 어디 갔더라.
여기 있다. 138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38페이지 펴보시면은요. 처음에 뭐 세포 얘기 나오고 막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삼투 얘기 나오다가 에너지본 얘기 나오다가 쭉 나오다가 여러분들 156 딱 가시잖아요. 156페이지 펴보시면 뭔가 겁나 복잡해 보이죠? 거기 내용이 이 내용을 심화판이, 그러니까 자세하게 배우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학교에 따라서 달라요. 여기를 배우고 같이 나가는 데도 있고 뒤에 가서 또 배우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십시다. 여기 있는 게 다는 아니에요. 자, 핵산. 자, 핵산도 여러분들 참고로 복합체예요. 핵산. 왜 핵산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핵산. 세포 핵에 보면 세포가 있으면 세포 핵이 존재할 텐데 이 핵 속에 산성 물질을 띠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얘를 핵산이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핵산에는 RNA하고 DNA가 여기에 속해요. 근데 RNA하고 DNA는 엄연히 다른 애인데 이름도 비슷하고 생긴 꼬라지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같이 배우면 참 좋겠는데 그럼 좀 덜 헷갈리는데 지금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핵산. 자, 핵산은 RNA가 됐건 DNA가 됐건 얘도 단위체가 있어요. 핵산의 단위체는 누구냐? 거기 보시는 것처럼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가 단위체예요. 뉴클레오타이드하고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해서 결합하면은 RNA가 되기도 하고 DNA가 되기도 합니다. 라고요. 자, 뉴클레오타이드.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단위체는 어떻게 생겼냐? 인 하나에 아이고, 각도 틀렸다. 하나, 둘, 셋, 넷, 맞다.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로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당인데 당은 5탄당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꼭지점 5개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염기가 있고. 자, 그런데 저 염기가 문제죠. 저 염기에는 종류가 총 몇 종류가 있다? 5종류의 염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배웠었고요. 5종류의 염기가 있는데 이 5종류의 염기가 근데 문제는 RNA냐 DNA냐에 따라서 각각 염기가 4개씩만 쓰인다 그랬죠. 요것만 좀 주의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인하고 당 사이에 다시 또 인하고 당 사이에 공유결합이 일어나는데 자, 이렇게 결합을 하는 공유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공유결합을 해서 한 가닥에 뼈대를 이루게 되죠. 이렇게 한 가닥에 뼈대를 대는 거를 앞에 폴리자 붙여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펩타이드 결합도 빼먹었는데 길어지면 폴리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듯이. 자, 그래서 요게 한 가닥만 존재한다. 이건 했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한 가닥만 존재한다. 그럼 RNA에 오는 염기에는 뭐뭐 있었죠? A, C, G, U, T가 없죠. 여기에는. 그 다음에 DNA는 염기하고 염기가 요 반대편에 똑같은 애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서로 상보적 결합을 하는데 상보적 결합에 의해서 두 가닥이 꼬여 있다. 이렇게 두 가닥이 꼬여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DNA라고 부른다라고요. 자, 그럼 DNA는 뭐 하냐? 세포 핵 속에 그냥 있어요.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RNA는 뭐 하니? 그러면은 이 유전 정보를 핵 속에 있던 유전 정보,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표현을 쓴다라고요. 다시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라는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이 문제죠. 당이 둘 다 공통사항 5탄당이에요. 꼭지점 5개로 그려놔요. 5개로 그려놔요. 자, 그런데 5탄당인데 조심할 거는 DNA에 있는 당은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디옥시리보스당이라고 써 있어요. 즉 디옥시 산소가 하나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RNA에 있는 당에는 뭐라고 써 있죠? 리보스당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DNA에는 염기가 총 4개, DNA에도 염기가 총 4개가 오는데 A, T, C, G 이렇게 4개가 와요.
대신 그러면 여기에는 T 대신에 RNA에는 U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아, T하고 U만 서로 바뀌는구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염기 순서로 어떠한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뭐 저장한다 이런 표현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 지금은 그냥 그렇게 되세요. 아, 염기 순서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염기가 누구 순으로 오는지 요 반대편 염기가 아니라 요 순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보적 결합할 때 염기는 A하고는 T가, C하고는 G가. 자, 근데 여기 보시면 A, B, AT 사이에는 짝대기 2개, CG 사이에는 짝대기 3개로 표시하죠. 이게 수소 결합인데 수소 결합이 2개 있냐, 3개 있냐 차이거든요. 그래서 A 옆에는 아데닌 옆에는요. 저기 뭐 구아닌이나 사이토신이 올 수가 없어요. 상보적 결합에 위배돼요. 그래서 이거를 상호 보완적 결합의 약자로 상보적 결합이라고 한다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참 뒷페이지 70페이지 또 가보실래요? 70페이지에 보시면 또 여기서 잠깐 나오죠. 여기서 잠깐이 뭐하기 좋다고요? 수행평가 내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평가 할 때 좀 참고하시라고. 그럼 자기네는 이 수행평가가 안 나온다. 그럼 안 하면 그만인데 수행평가가 뭐 나왔다. 그러면은 이 여기서 잠깐 내용을 한 번만 확인만 해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거기서 걸려요.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EBS에서 개념완성 쓰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개념완성에도 수행평가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도 수행평가로 잘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 2개만 디비면은 어지간하면 수행평가 거기다 있을 거예요. 그래도 수행평가 냈는데 모르겠으면 그냥 저한테 들고 오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저랑 그 뒤에 있는 문제까지를 풀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O2를 마무리했었어요. 괜찮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하고는요 신소재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정리였고요. 혹시 책 없으신 분 있어요? 책 없으신 분? 여기 없죠? 하나, 여기 또 없죠? 둘, 너도 없지? 셋,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없네요. 넷,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치? 나머지 분들은 다 있으시죠? 자, 여러분들 신소재. 이놈의 신소재가 좀 문제예요. 신소재가요 되게 두루뭉술해요. 학교에서도 자세하게 하는 학교도 있고 자세하게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네 학교 선생님들이 생물이나 지구과학 선생님들이 많이 통합과학을 수업을 한다. 그러면 이 파트를 굉장히 간략하게 하거나 심한 경우는 빼요. 아예 안 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네 학교 선생님이 물리 선생님이 만약에 내려와서 이걸 하고 있다. 좋아하시겠죠? 그런 사람들 이런 거 참 좋아해.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자세하게 내. 그러면서 심한 경우는 이거 말고 책 요게 요 정도만 해야 되는데 자기가 프린트 만들어. 그래서 프린트 만들어서 나눠주고 막 되게 열변을 토하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왜? 앞에 생물 수업하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거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자세하게 하는 학교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학교들은 저한테 안 되는 거 그냥 얘기하세요. 괜찮으니까. 자, 거기 보시면 신소재 여러분들 74페이지죠? 요거 잠깐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신소재인데 거기 보시면은 뭐 문명의 발달과 신소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뭐 석기, 돌 갖고 사용한 거고요. 청동기, 여러분들 청동기가 좀 잘 의외로 무식한 부분들이 있는데 청동기가 여러분들 구리 얘기하는 거예요. 구리. 아시겠죠? 구리예요, 구리. 근데 왜 청동기냐면요. 구리가 녹슬면요. 시퍼런 색깔을 띄어요. 그래서 청동기예요. 그 다음에 철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구리 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구리. 돌로 깎아다가 싸우다가 구리로 칼 만들잖아요. 첫 번째, 겁나 무겁겠죠. 와, 진짜 무거울 거예요. 구리 생각보다 엄청 무거워요. 두 번째, 한 대 땅 치면은 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시 망치를 이렇게 펴가면서 다시 또 돌로 펴가면서 다시 싸워야겠죠? 그러다가 철기. 와, 거의 구리를 자르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철기 문화예요. 자, 그 다음에 됐고. 그래서 시대 순서는요. 철기 뭐 간다고 해서 철기 초창기에는 철기로 농사기구까지는 못 만들어요. 그냥 뭐만 만들면 되죠? 싸울 수 있는 거 군사무기 만들고요. 대부분의 농사기구나 이런 거는 청동기 이용하죠. 그러다가 철기가 완전히 넘어가야 청동기 갖고 이제 안 만들고 철기 갖고도 농사기구도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신소재 보세요. 신소재 정의는 가끔 정의 물어봐요. 뭐라고 쓰냐? 기본 소재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나 화학결합의 구조를 변화시켜. 그 다음 뭐라고 쓰여있죠? 단점을 보완하고 기존의 재료에 없는 새로운 성질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신소재라고 한다라고요. 말은 좋은데 막상 쓰라 그러면 참 안 써지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한번 글로 여러분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서술형으로 물어보는 학교들 분명히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소재 종류에서 여러분들 뭐뭐 배워봅시다. 첫 번째 반도체. 반도체.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들이 반도체 관련된 회사 S사나 뭐 아니면은 H사 다니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네 아버지가 S사인데 반도체가 뭔지 아니 그랬더니 전혀 몰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초전도체. 여러분들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초전도체라고요. 근데 별로 초전도체가 그다지 아직까지는 활용이 막 되진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액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현재 쓰는 이 핸드폰은 아니에요. 이 핸드폰은 OLED라 그래갖고 유기발광 다이오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액정은 LCD거든요. LCD는 뭐냐면 여러분들 모니터인데 조금 저가형 모니터. 저가형 모니터에 보면 LCD로 되어 있는 그 모니터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들. 그 다음에 네오디듐 자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오디듐 자석은 솔직히 여기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 센 자석이긴 한데 세긴 세요.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분량도 제일 적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게 반도체하고 초전도체. 요 두 개에 대해서만 좀 자세하게 배워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도체. 여러분들이 반도체까지 설명하고 잠깐 쉽시다. 반도체 그러면요.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때 배운 거라고는 도체하고 절연체의 중간적인 성격을 띱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도체라고 하면 뭐죠? 전기가 잘 통하는 애예요. 도체, 전기 잘 통하는 애. 도체, 전기 잘 통하는 애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연체. 여러분들 절연체 원래 부도체라고 배우죠, 여러분들은. 근데 고등과정에서는요, 부도체란 표현도 쓰긴 하는데 가급적인 절연체란 표현을 좀 더 많이 써요. 왜냐하면 부도체는 도체가 아닌 모든 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너무 광범위하니까 절연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는 절연체란 표현을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도체와 절연체 중간 정도의 전기적인 성질을 띈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 표현이 애매해요. 자, 그 다음에 물질에는 규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규소죠, 규소, 실리콘 맞아요. 저마늄 G라고 써 있는 게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저마늄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들어보거나 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규소하고 저마늄이 반도체구나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자, 거기 보시면 특징. 자, 순수한 규소나 저마늄에는 순수한 규소나 저마늄이 뭐냐? 정말 규소만 있고 정말 저마늄만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원래대로라면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라고 써있는데 거의 통하지 않아요. 절연체에 가까워요. 그런데 여기에 소량의 뭔가를 첨가하죠. 소량의 뭔가를 첨가한다. 반도체에다가 뭔가 첨가하는 거예요. 소량이에요. 굉장히 소량이에요. 얼마나 소량으로 집어넣냐면 얘네들을 불순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첨가제, 혼합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불순물. 정말 조금 집어넣어줘요. 인구수로 따지면 우리랑 가까운 중국 인구 많죠. 우리보다 훨씬. 전체 중국인 인구에 대비 외국인이 한두 명 섞일 정도의 비율로 넣어줘요. 굉장히 조금이죠. 그 정도로 뭔가를 아주 조금 넣어준다 그랬고 이거를 불순물. 그래서 불순물을 집어넣은 반도체다 그랬고 이거를 불순물 반도체라고 불러요. 불순물 반도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나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첨가하면 전기 전도성이 크게 증가한다. 무슨 뜻이에요? 전기 전도성이 증가한다. 전기가 잘 통한다. 이렇게 뭔가를 섞어서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는 거 우리를 도핑한다. 왜 이렇게 용어를 자꾸 얘기해 주냐면요. 여기서는 용어들이 자꾸 나와서 그래요. 새로운 용어들이. 도핑. 여러분들 도핑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운동선수들 도핑 테스트 하는 거 말하는 거죠. 도핑이
원래 뜻이 인위적으로 뭔가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 도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운동선수들의 도핑은 운동 향상 도핑이고 여기서는 무슨 도핑? 전기 전도성 도핑. 전기 전도성. 전기가 잘 통하게 하는 능력을 도핑시켜줬다. 뭘 섞어서 뭔가의 소량의 첨가물 마치 너무 조금 넣어서 불순물처럼 넣어준 거를. 그래서 그리고 여기를 전기 전도성을 크게 준다. 여러분들 거기 특징 보세요. 이용해 보시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발광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가 있어요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요 이게 무슨 전문 용어도 아니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요 정도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유기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나오는데 얘네들의 특징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뭐만 기억해 주시냐면 다이오드는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거기 밑에다가 하나만 써주실래요? 정류작용. 다이오드는요 정류작용이라 흐를 정자, 바를 유자에 흐를 정자예요. 정류 한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해준다. 그래서 교류는 이쪽으로도 전류 흘렀다가 이쪽으로도 전류 흘렀다가 그러는 거라 한 방향으로만 정리해준다. 그래서 이걸 정류작용 다이오드가 해주는 거고요. 트랜지스터는요 거기 보시면 여기는 증폭작용과 스위치작용을 한다라고 써 있죠. 여러분들 트랜지스터 그러면요 증폭작용 맞아요. 소리를 작은 소리를 크게 만들어준다. 증폭작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위치작용은 꼭 빼먹거든요. 트랜지스터 하면요 증폭작용도 증폭작용이지만 여기 있는 스위치 우리 불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스위치 작용도 해줘야 돼요. 왜? 확성기가 소리를 낼 때 언제 소리를 내야 돼요? 내가 하고 소리를 냈을 때 여기서 크게 소리가 하고 크게 나줘야 되죠. 확성기가. 즉 내 목소리가 스위치 역할을 해줘야 되고 크게 났으니까 증폭 내 목소리를 스위치 타임으로 잡아서 소리를 냈으니까 스위치 역할을 해줘야 돼요. 확성기가 내가 소리도 안 내는데 혼자 소리 지르면 그거 미친 거지.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얘는요 전류가 흐르면 빛이 나는 거. 발광 다이오드 여러분들 줄여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는데 LED 여러분들 LED 많이 들어봤죠? LED 조명 할 때 LED 요 LED가 여러분들 발광 다이오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유기 발광 다이오드 얘는요 OLED라 그래요. 여기에 오가닉이라는 O자가 하나 더 붙은 거고요. 유기물을 이용한 발광 다이오드다. 그래서 유기 발광 다이오드인데 유기 발광 다이오드는 뭐가 좋냐? 잘 휘어진대요. 그래서 휘어지는 거에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이 쓰시는 요 핸드폰 디스플레이 여러분들 아마 다 쓰시는 핸드폰 디스플레이가 전부 다 유기 발광 다이오드예요. 이제는 LCD는 여기서 LCD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유기 발광 다이오드. 그래갖고 여러분들 자체 발광이다. 그래갖고 아몰레드라고 하죠. 그걸 자체 발광이라 해서 아몰레드라고도 불러요. 됐을까요? 자, 그럼 여기 반도체까지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요것 좀 잘 한번 좀 보세요.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초전도체 얘기 좀 할게요.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하죠.